손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너무 더워서 상쾌한 아침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어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모르는 사람과 관련된 의혹이고 그때마다 공직자가 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정무적으로 책임지거나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공직자가 관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수석은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와는 다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자리라는 말들이 많죠. 더군다나 검찰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조사 결과의 신빙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적 접근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어떤 처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지키려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삶은 똑똑함으로 산다기보다는 현명함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순간입니다. 집이 어려우니까 외면해선 안 된다.
당대표 경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친박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한 얘기입니다. 이번 녹취 공개 파문으로 친박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문종 의원을 밀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녹취 파문의 진상을 친박들이 나서서 먼저 조사하자고 나와야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당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의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1월에 한국에 돌아와 다시 찾아뵙겠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친필 서한의 내용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에 하나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이번 녹취 파문으로 그 입지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반기문 총장을 대선 후보로 밀려는 친박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 결과 비박계가 당권을 잡기라도 하면 당내의 대선 후보 경선도 친박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취약한 반 총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만이 반 총장이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 경쟁 격화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또 갈수록 좀 낮아지는 보수로 인해서 이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참 바쁠 때인데 국내 한 대형 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한 10명의 회계사가 무더기로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회계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일이 몰린 연말 감사철이었고, 네. 최소한 감사 시즌은 지난주에 사표를 내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었는데 이마저 깨버린 것이죠. 어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4대 회계법인을 퇴사한 회계사가 총 1,167명이라고 하고요. 전체 4대 법인 전체 회계사가 5,035명임을 감안하면 대략 5명 올해 1명이 법인을 떠난 것이죠.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쟁 격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갈수록 낮아지는 보수가 1차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회계사가 주가 조작, 분식 회계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회계사를 감사하라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비를 내지 않는 이 휴업 회계사도 이제 늘고 있는데요. 대체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기회만 있으면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대략 36.1%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연봉 삭감되더라도 공기업에 가는 것이 훨 마음 편하다라는 것이 젊은 회계사들의 이야기라는데, 근데 이런 추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요? 예,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사분들이 얼만큼 힘든지는 전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예. 자, 그리고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20%만 지급했던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서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11년 사이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에 종전 소외감 기준으로 600만 원만 받았지만 이제는 3천만 원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랑 이야기가 되냐면은 자살보험금 약관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11년 사이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험사들은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20%만 지급했는데, 약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소 지급된 것이다. 자살보험금 약관 논란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8개 손보사만 해도 791만여 개가 판매가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값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별로 최대 10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보험사들의 이 부담이 커져 버린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지금 이 글로벌 신약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미래 신약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라는 건요,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세포나 조직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이 비정상 유전자를 대체할 유전자 질병을 치료하는 도움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의 기술로는 치료하기 되게 어려운 난치성 질환과 대부분과 그 암, 에이즈, 유전질환 이런 거 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가 7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자국 내,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가된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 치료제 1회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가 1회 치료비가 최소한 수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난치병, 희귀질환들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지만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전자 치료 시장이 2015년 3억 달러에서 연평균 12%씩 성장해서 2020년에는 5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유전자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관련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지금까지는 2012년 이후 모두 24건이 승인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유전자 치료제가 10대 블록버스터 의약 품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참, 이 프로야구에서 말이에요. 예?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예. 검찰이 NC 투수 이태영 선수를 승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예.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예. 어제 이 창원지검 특수부가 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 선수를 이 승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양 선수 1회에 이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이 검찰이 이미 이태양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요. 오늘 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NC 구단이 이 긴급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태양 선수에 대해서 이 실격 처분, 계약 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했는데 예. 사실상 영구 퇴출이고요. NC 구단은 지난달 27일에 이태양 선수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8일에 이태양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습니다. 이태양, 태양처럼 이게 좀 명명백백해 해야 되는데 예. 더군다나 이태양 선수는 국가대표 출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NC에서 주전 선발 투수고. 근데 이런 승부 조작까지 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승부 조작에 왜 가담했는가? 승부 조작이 왜 발생하느냐? 이거는 결국 불법 스포츠 베팅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은 이 불법 스포츠 베팅을 구성하는 범죄 구성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법 스포츠 베팅과 관련해서 이 이태양 선수가 승부 조작을 받고 1회에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수천만 원에 대한 유혹도 있었겠지만 1회에 단 한 번 이 볼넷을 내주는 게 그리 대단하게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 범죄라는 죄의식이 좀 부족했다. 승부 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하지만 이게 이제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2012년에 야구, 축구, 배구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했었죠. 예. 이때에 이 승부 조작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지, 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 볼레타나 이 볼 하나도 이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선수들의 이런 그 옅은 범죄 의식이나 이 경각심이 용서가 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야구, 축구, 배구 승부 조작이 계속 불거져가지고 경각심도 높아지고 선수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별 효과가 없는 모양이죠. 예? 저는 이런 교육 차원에서는 이게 절대로 근절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은 이 스포츠 베팅 범죄도 상당히 교묘하게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긴다에 이 베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팀이 먼저 볼넷을 내준다. 어느 팀이 먼저 안타를 친다. 여기에 이제 돈을 거는 이 불법 스포츠 베팅이 상당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지 않게 적발되기 어렵게 이 승부 조작에 가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유혹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또 하나는 이 불법 스포츠 베팅이 이제 국제적인 규모이거든요. 특히나 이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의 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건이 많고요. 근데 이 범죄 조직의 주범들이 대부분 다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냥 그 하수인의 현금 인출책이나 아니면 이 브로커 같은 하수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때문에 일망타진이 힘들어서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 브로커들이 검거가 되더라도 이 정작 이 범죄의 주범들은 또 다른 인터넷에 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하수인들을 고용해서 끊임없이 불법 스포츠 베팅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C 어제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N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이 SK의 4대2로 역전승이었거든요. 예. 0대2로 뒤진 4회에 지석훈 선수가 동점 2루타 터뜨렸고요. 이 모창민 선수가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아냈습니다. NC의 선발 해커 선수가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챙겨서 시즌 7승을 기록했고요. 2위 NC가 선두 두산 4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이 또 다른 경기에서 이 롯데가 기아에 9대6 역전승을 거두고 단독 5위로 올라섰고요. 삼성이 두산을 5대4, 넥센이 LG를 7대3, KT가 한화를 4대1로 이겼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오승환 선수가 시즌 3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네요. 예, 이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 이 샌디에이고전에서 4대2로 앞선 9회에 등판했는데요. 이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시즌 3번째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승환 선수 정말 이 탈삼진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도 이 첫 타자는 2루 땅볼을 잡아냈는데 이 두 번째 타자, 세 번째 타자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고요. 평균 자책점 1.71을 기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나태주입니다. 제 고향 공주에 유구천이란 조그마한 냇가가 있습니다. 한때 각종 폐수로 오염되고 주변 풀꽃들도 숨쉬기 힘든 곳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풀꽃이라도 늘 곁에 있는 냇가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 사람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올여름 당신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특별한 탄생 쌍용 자동차 삼바 에디션. 승리의 날개 윙로고와 브라질의 정열을 담은 삼바 패턴 그리고 레터링까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티볼리, 코란도시, 코란도 스포츠의 삼바 에디션을 만나세요.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넥스트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내게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료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 족시 최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시흥 목감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주 5회,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8시 33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조금씩 교통량이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이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철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됐다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동작대교 목간 지점에 있었던 추돌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잠실철교부터 청담대교,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동작대교 목간 지점에 있었던 사고 차량은 갓길로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도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차량 밀립니다. 오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계속해서 중랑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안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창동교 부근 일대는 양방향에서 밀립니다. 도심 쪽으로도 원릉교부터 성동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 며칠 그 폭염 알리는 국민안전처에 문자 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본격적으로 정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과 폭우 오락가락하는 날씨 이거 건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여름철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희대학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병원에 많이 와요, 이 폭염 때문에? 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자분들이 더위 때문에 아주 힘드시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당뇨가 겨울에 특히 힘드나요? 여름에 여름에 참 네네네. 여름에 특히 힘든가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또 여름이 덥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셔서 손발이 순환이 떨어져서 이제 저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네, 뭐 발저림이나 또 어지럼증 뭐 이런 게 꽤 있죠. 그리고 그런 환자들 말고 또 어떤 환자들이 주로 옵니까? 네, 외부 온도가 높아서 생기는 열 관련 질환으로는 열부종,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그리고 열사병이 있는데요. 예. 열부종은 말 그대로 오래 서 있을 때 다리가 붓는 거고 열실신은 오래 서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정신 잃고 쓰러지고요. 예. 열경련은 근육의 경련이 잘 생기는 거고 열탈진은 이제 특히 더운데 작업하다가 구역질이 나고 어지러우면서 정신혼란이 올 수 있는 거고 열사병은 이제 그중에 제일 심한 건데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구역질, 두통,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예, 이런 분들이 주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많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날씨에 뭐 바깥에서 일 안 해도 몸 축축 늘어지고 말이에요. 정말 계속 졸립고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막 그냥 몸 축 처지고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네, 우리 몸에는 체온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에 혈관이 늘어나서 땀을 많이 발산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땀이 나면서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전해질, 즉 염분 같은 것들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 몸에 수분하고 염분이 부적절하게 조화가 안 되면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전해질 불균형. 그러면은 그걸 다시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염분을 드시면 되지만 염분 말고도 또 뭐 칼륨이 빠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증상이 나올 때는 병원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열사병 열시신, 열경련, 열부종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병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예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우선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 외출할 때는 떼약볕을 피하고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시고 또 실내에 계시는 분들은 외부하고 너무 온도 차이가 나지 않게 한 8도 차이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8도요? 네네. 예.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면 바로 휴식을 취하거나 쉬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새 식중독 환자도 많아요? 꽤 많죠. 네. 여름에 식중독. 이거 식중독 같은 경우에 이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식중독은 주로 이제 여름철에 바깥 온도가 높으니까 세균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죠. 따라서 오래 냉장고에 뒀다든지 상온에 뒀을 때 육류나 어패류 이런 것들이 이제 변질돼서 오는데요. 따라서 냉동에서 바로 꺼내서 신선한 재료로 식사 준비를 하시고
특히 외식을 할 때에는 이제 충분히 익히지 않은 육류 또는 어패류, 조개, 생선에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예. 근데 그 육류, 뭐 충분히 익히지 않은 육류라는 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서양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예? 뭐 고기 어느 정도 익혀주냐 그랬을 때 미디엄 정도 하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익히지 않은 고기라고 포함이 되나요? 네, 뭐 충분히 익히지 않았다는 건 이제 뭐 100도씨에 뭐 10분 이상 끓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미디엄 요 정도면 한 60, 70도에 이제 굽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신선하게 보관된 거를 바로 그렇게 조리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어패류나 육류를 샀다든지, 예. 또는 음식점에서도 이제 미리 냉동해서 한참 냉장고로 옮겨서 상온에 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대여섯 시간만 지나가도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때 감기 환자도 좀 있죠. 그죠? 지금 우리 방송국에도 이 감기 걸리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내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지다 보니까 또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면 이제 건조하고 따라서 이제 목감기가 잘 오게 되고요. 또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냉방병이 오는 경우도 있죠. 냉방병의 증상은 어떤 건가요? 냉방병은 사실은 레조넬라라는 특별한 그 세균이 이 환풍기를 통해서 이제 실내 이제 오염돼서 오는 건데요. 예. 예, 증상은 그냥 폐혈증 같이 열이 나고 호흡곤란이나 이제 기침 가래가 심하고 하죠. 예. 자, 그러면 이 여름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무더운 예방이 첫째니까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요. 예. 특히 노약자분들은 무더위에 외부 출입을 낮에는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너무 찬 음식만 먹으면 장 문제를 일으키거나 식중독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음식은 잘 익힌 걸로 드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음식을 잘 익혀 먹는 게 이게 참 여름철에 중요합니다. 그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희대학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동자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동자금이라는 게요. 네. 한문으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할 때 그런 자금이 아니라 떠다닌다라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떠다니는 돈이라는 거죠. 네네. 지금 부동자금이 950조 원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어떤 돈들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동자금은 갈 곳이 없어서 시중에 떠도는 돈을 말하는데요. 예. 현금으로 숨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금융기관의 단기예금 형태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우리 경제의 부동자금 규모가 959조 원인데요. 몇 달 후면은 1000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3년치 예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문제는 부동자금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건데요. 2008년에 부동자금 규모가 530조 원 정도 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해서 작년 5월에 860조 원 정도인데 지난 1년 사이에 거의 100조 원이나 늘어나서 이제 959조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자금이 어디에 쌓여 있나 보면요.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이 80조 원 정도, 보통 예금에 190조 원 정도, 그리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 거 있는데 그것이 450조 원 정도, 머니마켓 펀드에 120조 원 등인데요. 이 부동자금과 관련해서 최근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인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 원권이 70조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부동자금으로 묶여 있군요. 묶고 오는 건 아닌데요. 네. 국민 한 사람당 30장씩 평균 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막상 국민들은 5만 원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 지갑에도 한 장도 없습니다. 네. 부유층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건데 이 돈이 일단 한국은행에서 발행이 되면요. 그 시중에서 돌다가 은행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돈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장롱 속에 숨어 있거나 시중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돌아다닌다 그런 뜻인데요. 결국 비자금, 뇌물, 도박, 탈세 이런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부동자금 한 형태로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이제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부동자금이 그러면 쌓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흔히 경제를 사람 몸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사람이 소화불량에 걸리면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몸무게가 줍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에 보면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것을 투자나 소비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도 부동자금만 계속 늘어난다 그런 뜻인데요. 우선 기업 부문 보면요. 설비 가동률이 아주 낮습니다. 현재 제조업 가동률이 70% 수준인데 이 이야기는 제조업 설비 중에 30%가 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할 때는 설비 투자가 10% 이상 증가합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3%라는 얘기는 그럼 13%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돈 안 쓴다는 거죠. 못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비 부분도 문제인데 소비 위축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200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이 12%가 넘었습니다. 6분의 1 수준으로 소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쓰이지 않고 돌지 않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가계 부분에서는 가계 부채가 많다 보니까 돈을 못 쓰는 것도 있죠.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투자 못 하고요. 소비자들도 소비 못 하니까 돈을 암만 풀어도 부동자금만 쌓이고 경제는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계속 심화되면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경제가 부동자금 함정에 빠져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사람으로 비교한다면은 이제 소화 기능이 마비돼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면서 예. 결국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치면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동자금 원래 이게 투자가 된다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또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안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언제 예, 부동산 간다. 떴다 하면은 그린이 확 몰려가죠. 그래서 이 부동자금은 부동산 대기자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 가지고 기업 투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기회만 있으면 부동산 사겠다 이렇게 그럼 나온다는 부동산 것이죠. 투기하고 가계부채 이런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의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이 괜찮다, 값이 오른다. 그래서 투기가 이제 가열되면은 부동자금이 대거 몰려가는데 더 문제는 부동산 사면 괜찮다. 이런 어떤 이제 바람이 불면서 너도 나도 은행 빚을 얻어서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예.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경제가 부동산 투기 거품에 들뜨면서 이제 가계가 빚더미 위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경제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투기가 심각한 상태인데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과 가계가 부실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부동자금이 몰려가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니까 예. 이게 불난집에 휘발유 끼얹는 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 대기자금으로서 언제든지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면서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 이 부동산 값이 오를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동자금을 그걸 쭉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동산 값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경제적 혼란이 더 크겠네요. 그게 가장 큰 지금 걱정이죠. 부동산 값이 뚝 떨어지면은 결국 은행에서 이제 빚을 얻어서 집을 많이 샀는데 예. 결국 집을 팔지도 못하고 빚을 못 갚으면서 가계 부분이 연쇄 부도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계 부분이 연쇄 부도 나타나면은 가계만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같이 부도가 납니다. 그렇겠죠. 돈을 못 받으니까 경제가 이제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어떤 국면을 자꾸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부동자금이 쌓이는 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같은 것들로 이걸 어떻게 좀 통제할 수는 없나요?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건가요? 통화정책이? 한국은행은 이제 돈을 찍어내는 곳인데요. 지금 한국은행은 그 돈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찍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2014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우리 경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어떤 팽창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여기에 호응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5차례나 낮췄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푸는 정책을 폈는데 결과는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장률 2%대로 추락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1,200조 원을 돌파했고요. 부동자금 지금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강남 재건 쪽 투기 열풍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투기 열풍 불면서 더 악화되는데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댔다 이렇게 치면은 통화정책 잘못 편 것이죠. 그 한국은행은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그 금고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돈을 풀면 이렇게 악화된다 하면은 통화정책을 좀 제약을 가하면서 적절히 펴야 되는데 무조건 돈을 푸니까 이제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정책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혹시 부동자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연착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토지와 주택은 국민의 삶의 기반입니다. 그렇죠. 주에 이제 가장 좋은. 예, 이것을 정부가 경기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살리자. 그러면 내수가 살아난다. 그러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로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부동산 3법을 폐지했습니다. 분양가 상한가 폐지한다.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한다. 재건축 조합원의 보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한다 등 여러 가지 이제 완화 정책을 폈고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는 거,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는 거 이걸 대폭 완화해서 마음대로 대출을 받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되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강남의 재건축 투기 열풍이 불면서 지금 경제가 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부동산 정책 가지고 경기 살리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대로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 띄우겠다. 이거는 정말 국민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이제 나쁜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한쪽은 돈을 이렇게 점점 쌓아두고 한쪽은 돈이 없고 이런 이 소득 양극화 이런 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계속 펴면요. 지금 문제가 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를 계속 일으키면은 경제 두 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지금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니까 기업의 창업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이 더 위축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가계 소비도 더 위축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장 동력 더 떨어져서 저성장의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재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 양극화인데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돈을 뺏고 빼앗기는 도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박에서 돈을 빼앗는 계층은 돈이 많은 부유층이고요. 돈을 빼앗기는 계층은 돈이 없는 서민층인데 서민들은 돈을 빼앗기는 차원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집까지 뺏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가 부동자금이 이제 그리 가서 일어난다 한다면 소득 양극화 차원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심각한 이제
재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의 기반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이지 이걸 정책 수단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자금도 생산적으로 좀 어떻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부동산을 일부가 집중 수요하면서 이익을 많이 보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이걸 임대를 하면서 엄청난 임대 수입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 올라서 부축적하고 임대료 받아서 돈 벌고 그러니까 경제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 사람들의 불로소득이 1년에 최고 400조 원은 될 거다 이런 어떤 그 추산까지 나왔는데요. 400조 원이면 1년에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총소득의 3분의 1입니다.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이 부유층의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으로 흘러들어간다. 이건 경제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